자,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수익률. 자, 수익률 역시도 수익과 율이라는 그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죠. 근데 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투자액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벌써 이 문장을 보시는 순간에 제가 예전에 경제론 설명드리면서 탄력성의 그 문장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런 문장 보여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뭐에 대한 나왔다. 요 말이 나오면 대안의 앞이 뭐라고요? 분모가 되고 그 뒷부분이 분자가 된다 라고 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과 관련된 문장 표현을 가지고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익률은 기본 구조가 투자액분의 순수익으로 그 공식을 만들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투자액은요,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투하 자본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왜? 자본은 결국 돈이고요. 투하됐다는 건 투입됐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한 금액이든 투하 자본이든 같은 의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수익률은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실현 수익률, 두 번째가 기대, 세 번째가 요구 수익률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기대와 요구 수익률이고 실현 수익률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현 수익률은 그 말의 뜻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한 내용인데요. 이때 실현됐다. 자, 보세요. 수익이 실현됐다는 것은 이미 수익이 발생했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의 결과 이미 발생한 수익의 비율을 우리는 실현 수익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실현 수익은 말 그대로 이미 발생한 수익이므로 앞으로 발생할 수익이 아니죠. 따라서 장래 예상 수익률이 아니라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역사적 수익률이다 또는 사후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성격을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투자의 결과 이미 발생한 수익의 비율로서 역사적 또는 사후적 수익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우리 시험에 실현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냐면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의 준거, 여기서 준거라고 하는 건 기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현 수익률은 우리 시험에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라는 말은 아직 투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아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수익이 발생했다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의 기준, 즉 투자할지 말지 결정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오케이? 이런 점에서 실현 수익률은 우리 시험에 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잠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수익률 중에서 실현 수익 나올 수가 없다면 결국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과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을 비교하여 투자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상호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대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수익률이거든요. 예상 수익률이다. 자, 그럼 A라는 상가가 있다면 그 상가에 투자하게 되면 그 상가로부터 앞으로 얼마의 수익이 나올 것인가 예상되는 수익률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이미 발생한 수익이겠습니까? 앞으로 발생할 수익입니까?
발생할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 수익률이 아니라 사전적 수익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또한 기대 수익률이라 함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정도의 수익은 나와야 투자할 거야는 수익이 아니라 그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기 때문에 뭐다? 내부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A라는 상가가 있어요. 그럼 여기 투자자가 있겠죠. 그럼 투자자가 이 A라는 상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상가로부터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오겠는가?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기대 수익률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자, 투자자 입장에서 A라는 상가에 투자하면 이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 라고 할 때 이 10%가 바로 뭐다?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입니까? 투자 대상인 A라는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입니까?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투자 대상 내부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내부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왜 내부다? 그 A라는 상가라는, 이때 A라는 상가는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아닙니까? 그럼 투자 대상 내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10%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기대 수익률을 내부적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런 반면에 투자자가 예컨대 웅녀래요. 그럼 웅녀 입장에서 나는 얼마만큼의 수익은 나와야 투자할 거야. 마음먹은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때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나와야 투자할 거야라고 마음먹은 그 수익률을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요.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투자자가. 아시겠죠? 그럼 누가 원하는 수익이다.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이다. 이런 관점에서 요구 수익률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 투자자 입장에서 나는 최소한 얼마만큼의 수익은 나와야 투자할 거야. 이 수익은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이니까 무슨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이다. 그럼 만약 투자자 웅녀는 나는 5% 이상은 나와야 투자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그 투자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10%라면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예상이 되죠. 이럴 때는 이 투자자 웅녀 입장에서 이 A라는 상가에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요. 오케이?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한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를 채택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말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즉 요구 수익률이 15%다. 이 말은 뭐예요? 투자자 웅녀 입장에서는 최소한 얼마 이상은 나와야 투자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까? 15% 이상은 나와야 투자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상가로부터 예상된 수익은 10%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이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 상가에 투자를 해요? 안 해요? 응? 다시 한번. 여러분이 투자자 입장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선 최소한 얼마 이상은 15% 이상은 나와야 투자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는 10%의 수익밖에는 예상이 안 되고 있어요.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묶어서 포장을 하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를 채택하고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큰 경우에는 투자를 기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각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예. 바로 이런 관점에서 어때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되는 수익률은 기대와 요구지 실현이 끼어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OX. 실현자가 붙을 수 없다니까요. 그다음에 또 어떤 보기가 있었느냐.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말 돼요, 안 돼요? 실현 수익 투자 결정 기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다 그랬죠. 기대와 요구를 비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기대나 요구라는 말하고 실현이라는 말이 붙으면 문장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압축하면 이거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상호 비교하여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말만 성립이 가능한 표현이지, 기대와 실현을 비교한다 또는 요구와 실현 수익을 비교한다 이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보실 것. 근데 이럴 때 아까 우리가 평균 분산 모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평균은 결국 기대 수익률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기대 수익률은요, 가중 평균하여 그 값을 구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평균한다는 말은 확률을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확률 값을 계산한다 이런 뜻이다. 확률을 곱한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확률이 같으면 산술평균 그러고요. 확률이 달라지면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케이? 일단 지금은 뭐만 기억하자. 기대 수익률은 무슨 평균? 가중평균하여 그 값을 구한다 함으로써 평균이란 단어가 투자론에 등장하게 되면 평균하여 구하는 건 곧 기대 수익률을 뜻하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기대 수익률이다. 이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평균이 높다. 그 말은 예상되는 수익이 높다는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걸 잠깐 끊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평균 분산 모형의 의미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평균자가 붙으면 얘는 뭘 뜻한다?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곧 위험을 뜻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몇 가지만 우리가 맛보기 해볼게요. 만약 A와 B라는 두 개의 투자 대상이 있대요. 그런데 평균값은 A와 B가 같은데 분산은 B가 크대요. 이걸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상되는 수익은 A와 B가 같다는 뜻이죠. 평균이 같다는 것은 예상 수익이 같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분산은 B가 크다는 말은 위험은 A가 B보다 작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 B는 A보다 크다. 같은 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보세요. 예상되는 수익이 같을 때는 우리가 아까 인정한 것처럼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럴 때 A와 B 중에 어떤 투자 대안을 선택한다? A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평균 분산 모형의 기본 개념이죠. 오케이? 근데 이때 우리가 보통 이 말을 어렵게 바꾸면 포장해 볼게요. 위 조건의 경우 A가 B를 지배한다 라고 말해요. 지배한다. 근데 지배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알고 보면 참 허무해요. 우월하다. 오케이? 자, A가 B보다 우월하잖아요. 예상되는 수익 같죠? 수익 같은데 위험은 A가 작잖아요. 그럼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작은 쪽이 위험이 큰 쪽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좋다는 말을 뭐 한다? 우월하다고 하는데 그 우월하다는 말을 우월하다고 쓰면 금방 알아들으니까 지배한다라고 한다고. 아시겠어요? 따라서 A가 B를 지배한다는 말은 A가 B보다 우월하다, 보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 평균은 A가 B보다 큰데요. 분산은 A와 B가 같대요. 이걸 해석해 보시면 예상되는 수익은 어디가 더 높다? A가. 그렇죠? 근데 위험은 A와 B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위험이 같으면 상식적으로 수익이 높은 거 낮은 거.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낮은 거,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죠. 그럼 이 두 번째 경우도 수익이 높은 쪽은 A잖아요. 그럼 A가 B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A가 B를 뭐 한다? 지배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 놓고 또 이 기대 수익률은요, 계산 문제가 그렇게 잘 나와요. 근데 계산 문제 공식은요, 기대 수익률은 상황별 기대 수익률 곱하기 확률의 합으로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계산 공식이라든지 문제는 나중에 차근차근 접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 수익이 나오는데요. 이건 누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데 그 최소한을 최대한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틀리게 만든 문제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 쉽게 말하면 누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만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투자자가 누구였어요? 웅녀잖아요. 그럼 예컨대 곰돌이와 웅녀가 친구래. 친구인데 곰돌이가 뭐 뉴코와 상가가 있다면 웅녀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야 웅녀야 너 요번에 뉴코와 상가에 투자하면 10%의 수익은 나올 거래 라고 투자를 유도하더래요. 그럴 때 웅녀가 뭐라고 하느냐? 곰돌아 네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15% 이상 나오지 않으면 투자 안 할 거거든 이라고 했대요. 그러면 곰돌이가 권유하면서 요번에 뉴코아 상가에 투자하면 그 뉴코아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은 나올 거래 라고 말할 때 그 10%의 수익률은 투자자 웅녀가 원하는 수익이 아니라 뉴코아 상가라는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잖아요.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런데 조금 전에 웅녀가 뭐라 그랬어요? 곰돌아 네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최소한 얼마 이상 15% 이상은 나와야 투자할 거거든 이라고 말했다면 그 투자자 입장인 웅녀 입장에서 원했던 최소한의 수익률이 15%이고 이걸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케이? 근데 잘 봐요. 기대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 역시도 이미 발생한 수익은 아니잖아요. 나는 15%는 나와줘야 투자할 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역시도 사후적 수익률이 아니라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든 요구 수익률이든 간에 이미 발생한 수익의 비율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요구와 기대는 공통적으로 모두 뭐다? 사전적 수익률이지 사후적이란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가면요 이렇게 압축하면 돼요. 사후 나오는 건 실현뿐이 없다. 사후는 실현뿐이 없다. 그럼 나머지 기대와 요구는 무조건 사전이다. 이런 식으로 또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구 수익률,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보았더니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의 합으로 구성되는 게 바로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근데 처음에 시간 대가, 위험 대가 그러면 이건 또 뭐다냐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 또다시 기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을 얻고자 투자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현재 수익이 아니라 장래 예상 수익이란 말씀을 이미 말씀드렸죠. 오케이? 근데 그 장래 예상 수익이란 말 자체가 뭐다? 지금 당장 수익이 발생할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뒤, 몇 년 뒤에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럼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그 몇 개월, 몇 년 동안 내 돈이지만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대가는 뭐다? 투자의 결과로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수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림에 대한 보람은 있어야 되지 않니? 이걸 우리는 시간 대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한다면 그 말은 어찌됐든 1년이라는 만기가 지나면 처음에 약속했던 10%의 이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의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기간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시간 대가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투자의 결과 수익이 나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기다림에 대한 보람은 있어야 되지 않니? 이것이 바로 시간 대가의 뜻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위험 대가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어떤 투자도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정기 예금과 같은 이런 금융상품은 보통 위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걔도 위험은 사실상 있어요. 어떤 위험이냐? 1년 전에 예컨대 내가 1억을 투자했어. 1억을 모아놨어. 10%면 이자만 1,000만 원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예금에 가입할 당시에 1,000만 원의 값어치와 1년이 지난 후에 1,000만 원의 값어치를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1년 지난 후에 1,000만 원의 가치가 1년 전에 1,000만 원 가치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이런 위험은 존재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우린 지금 정기 예금 등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란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도 정기 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험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부동산 투자가 정기 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보다는 위험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였으니 그 위험을 무릅쓴 보람, 대가는 있어야 되지 않니?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위험 대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대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익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만 지나면 별다른 위험 없이 그 약속된 수익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시간 대가는 무위험 수익률에 해당이 돼요. 이걸 해석해 볼까요? 별다른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이고요. 요것은 이제 문장이 길다 그래가지고 수익자를 빼고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험 대가는 위험률이 되겠죠. 위험률이 되는데 위험이 클수록 위험에 대한 대가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위험이 클수록 그 투자와 관련된 위험이 클수록 위험에 대한 대가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근데 점점 커질 때 할증한다 그래요? 할인한다 그래요? 할증한다 그러죠.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위험률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률의 합이다 라고 해도 되는 것이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이다 라고 해도 같은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무위험률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정기 예금 이자율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1년 만기 정기 예금에 가입하면서 처음에 약속한 이자율이 10%라면 어찌됐든 1년이라는 기간만 지나게 되면 처음에 약속받았던 10%의 이자 수익은 확실하게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별다른 위험 없이 시간만 지나면 획득 가능한 수익이란 점에서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또한 여기 위험률 나와요. 그럼 생각해 봐요. 어떤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근데 그 투자와 관련된 위험이 큽니다. 그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 입장에선 보다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를 원하겠죠. 그래요? 그렇다면 당연히 위험 대가로서의 위험률이 커지겠죠. 그래요? 그 위험률이 커지면 요 부분이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커져요? 요구 수익률이 커지겠죠. 이해가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대로 해석하면
투자와 관련된 위험이 클수록 그 위험을 무릅쓴 대가를 보다 많이 원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보세요. 가운데 요 말이 없다고 보면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지죠.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위험과 수익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죠. 그럼 같은 방향으로 바뀌면 비례, 반비례. 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때 비례 관계에 있다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상쇄 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시면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라는 자그마한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위험과 수익의 상쇄, 상쇄는 비례야. 그럼 결국 뭐다?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커질 거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왜 상쇄란 말을 쓰냐면 원래 상쇄란 말은 야 통치자, 같은 걸로 바꾸자. 그러니까 민법으로 따지면 과실상계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무슨 말이냐? 위험이 커? 그럼 내가 그 큰 위험을 내가 무릅쓸 때는 보다 큰 수익으로 상쇄시키자. 아시겠어요? 오케이? 무슨 말이에요? 위험이 요만하면 그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그 수익으로 내가 위험을 상쇄, 없애버릴 거야. 또이 통치킬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나중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A라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은 10%인데 B라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2%래요. 그럼 A보다 B라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이 더 높잖아요. 근데 요구 수익이 더 높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무위험률 차이 때문이 아니라 위험 대가인 위험률의 차이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A는 10%를 원하고 B는 12%를 원했다면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지만 A의 요구 수익이 10이고 B의 요구 수익이 12라면 요구 수익 자체는 A보다 B가 크잖아요. 이것은 A보다 B가 위험을 더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이건 지금 설명해도 또 까먹어요. 근데 분명 왜 위험을 더 싫어하냐면 무위험률은 누구에게나 똑같단 말이에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투자자마다 틀리냐고? 똑같지. 그럼 여러분은 나한테는 5% 적용하고 여러분한테는 뭐 10% 적용합니까? 아니잖아요. A라는 은행에 정기예금 가입하면 어떤 사람에게든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지 투자자마다 이자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 정기예금 이자율이 어디라고요? 무위험률.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말씀도 드리겠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무위험률은 똑같아요. 근데 그 투자자마다의 요구 수익이 달라진다는 것은 요구 수익이 무엇과 무엇의 합이죠? 무위험률과 위험률의 합이죠. 근데 무위험률 부분은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면서요. 오케이? 근데 이 부분은 똑같은데 요 부분 값이 A와 B가 다르다면 무엇의 차이 때문이다? 위험률의 차이 때문 아니야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A가 10이고 B가 10이면 결국은 A보다 B 투자자의 요구 수익이 높다는 것이고 이 말은 A보다 B 투자자가 위험을 무릅쓴 대가를 보다 많이 원했다는 의미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위험을 무릅쓴 대가를 보다 많이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의 뜻이에요. 개념 안 잡힙니까? 이거 여기서 개념 안 잡히면 투자는 기본이기 때문에 투자는 전체가 안 잡혀요. 그럼 이렇게 한번 봐요. 요새 애기들 김치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요새 애기들 대부분 뭐 맨날 피자 이거 먹다 보니까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 웅녀라는 애기가 있고 곰돌이라는 애기가 있대. 근데 둘 다 김치 먹기를 싫어한대요. 근데 웅녀는요 피자 한 판 사주면 김치 먹더래요. 김치를 먹고
곰돌이는 피자 3판 사줘야 김치 먹는데요. 그럼 누가 김치 먹기 더 싫어해요? 곰돌이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피자 1판, 피자 3판은 김치 먹기를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묵녀와 곰돌이 중에 누가 보다 많은 대가를 원했어요? 곰돌이가 더 많은 대가를 원했죠? 그 말은 누가 김치 먹기를 더 싫어한다? 곰돌이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위험이든 뭐든 그거 따지지 말고 내가 어떤 행동을 싫어해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싫어할 때 그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끔 하려면 그 싫어하는 정도보다 더 큰 뭔가의 대가를 지불해 줘야만 그놈이 싫지만 할 거 아니냐고. 예컨대 이거 얘가 안 통하면 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요. 누구라도 심부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심부름하는 걸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키려면 심부름 값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근데 곰돌이는 100원만 주면 심부름을 한대. 근데 웅녀는 500원 줘야 심부름 한대요. 그럼 웅녀와 곰돌이 중에 누가 심부름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웅녀. 그래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무릅쓰는 걸 싫어한다 이 뜻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지금 아까 지웠는데 A라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0%고 B라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은 12%다. 그런데 분명히 무위험률은 모든 투자자에게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요구 수익의 차이는 무위험률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위험률의 차이 때문 아니냐. 오케이? 근데 그 위험률이 높으니까 A보다 B의 요구 수익이 높았을 거 아니냐. 그럼 A보다 B가 위험을 더 싫어한다, 좋아한다? 위험을 싫어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understand? 그러면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를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래요. 그 위험을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투자자를 위험 선호형 투자자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위험을 싫어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온다 그랬죠. 위험을 싫어할수록. 그러면 위험 선호형 투자자보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괜찮아요. 아직 기초니까 지금 못 알아들어도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해놓고 왜 마지막이 이해가 안 됩니까? 분명히 요구 수익은 무위험률과 위험률의 합인 거 이해되셨죠? 근데 무위험률은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다는 것도 이해되셨죠? 따라서 투자자마다의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는 건 무위험률 차이 때문이 아니라 위험률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도 이해되셨죠? 그런데 아까 피자 1판, 3판을 말씀드리고 심부름 값을 말씀드린 것처럼 심부름을 싫어할수록 값을 더 많이 줘야 되고 김치 먹는 걸 싫어할수록 피자를 더 많이 안겨줘야 된다고. 오케이? 따라서 위험률이 높은 쪽이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겠죠. 근데 그 말은 위험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무릅쓰는 대가로 보다 많은 걸 원했다는 뜻이고 보다 많은 걸 원할수록 위험을 무릅쓰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오케이? 근데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를 위험 회피. 회피가 뭐예요? 피하고 싶은 거니까. 위험 회피. 위험을 좋아하는 투자자를 위험 선호. 오케이? 그 위험을 좋아하는 투자자들은 난 얼마만 나오면 위험 감수할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 회피형은 그 정도 갖고 난 위험 무릅쓰지 않을래. 더 많은 대가를 줘야 돼. 그래야 나 위험 무릅쓸래.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결과적으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즉 위험을 보다 싫어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위험을 상대적으로 덜 싫어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 건 또 나중에 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36쪽을 보실까요? 36쪽에 보면 5번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나오죠. 포트폴리오. 이거 안 되겠어. 하나 더 해봐야 돼. 아니 이게 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시간 대가 더하기 위험 대가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되셨죠? 시간 대가는 시간만 지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위험 없이 수익을 얻는다. 그런 점에서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무위험 수익률. 근데 이 무위험 수익률의 대표적인 예가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 가서 뭐 1년 만기든 2년, 3년 만기이든 간에 정기예금에 가입하고자 하면 그 투자자의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정기예금 이자율은 똑같은 금리가 적용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위험에 대한 대가는 위험률이죠. 위험률이죠. 근데 그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태를 구분하면 위험을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가급적 위험을 벗어나고 싶은 투자자가 있어요. 걔를 뭐라고 한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 회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수익만 높으면 어차피 수익이 높으려면 위험이 커야 되니까 수익이 높게 나오면 나 그런 위험 그냥 감수할래 라는 분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투자자를 위험 선호형 투자자가 된다고. 왜요? 역으로 따지면 위험이 높아? 그럼 수익도 높겠네? 이런 투자자. 오케이? 근데 어떤 사람은 수익이 아무리 높아도 잘못하면 쪽박차잖아. 난 싫어. 이런 사람을 회피형. 야, 위험이 커? 그만큼 수익도 높을 거 아니겠어? 오케이, 콜! 하는 사람을 위험 선호형. 오케이? 그러면 회피형과 선호형 중에서 누가 위험을 더 싫어하냐고요. 회피형이 더 싫어하겠죠. 근데 아까 심부름값, 피자판, 한판, 세판 얘기할 때도 어떤 행동을 싫어할수록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다? 위험 회피형의 위험 대가가 위험 선호형보다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예컨대 여기가 5%. 위험 회피형은 나 위험 무릅쓴 대가로 7%의 수익은 있어야 돼 라고 하고 위험 선호형은 난 3%의 수익만 있으면 위험 감수할래 라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합하면 위험 회피형은 5 더하기 7이니까 12%가 요구 수익. 위험 추구형은 5 더하기 8이니까 8%라는 요구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지금 위험 회피형이든 위험 추구형이든 5%라는 정기예금 이자율 부분에는 차이가 없죠. 그래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쓴 보람, 즉 위험 대가로서의 위험률 부분에서 회피형과 선호형의 차이가 있잖아요. 오케이? 저게 뜻이 뭘까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내가 위험을 무릅쓴 대가로 7%의 수익은 있어야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위험 추구형은 3%의 수익만 보장 나올 수 있다면 나는 위험 감수할래 이런 뜻이라고. 오케이? 그럼 그걸 합하면 위험 회피형의 요구 수익은 12%인데 위험 추구형의 요구 수익률은 8%다 그 말이에요. 그럼 회피형과 추구형 중에서 누구의 요구 수익이 높게 나와요? 회피형이 높게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어떤 문장 나오냐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요구 수익률이 달라진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왜? 해마다 여기서 일단 걸려요. 우리 수강생분들이 아니 왜 저게 높지? 여기서 한번 걸려버리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서 걸리는 현상이 여러분도 똑같이 걸리시는 거지, 이게. 근데 뭐만 알면 이게 간단하냐면 아까 심부름을 싫어할수록 심부름 값이 비싸지죠. 김치 먹는 걸 싫어할수록 피자 한 판이 3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어떤 행동을 싫어할수록 더 많은 대가를 줘야 되지 않니? 그렇다면 위험을 싫어할수록 그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게끔 만들려면 어때요? 더 많은 대가를 또한 지불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싫어하는 회피형 투자자가 위험을 좋아하는 선호형 투자자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를 더 많이 원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위험률도 회피형이 추구형보다 높을 것이고, 따라서 요구 수익률도 회피형이 선호형보다 크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구조. 이 구조만 오늘 그 개념만 잡아놔도 오늘 수업의 모든 효과를 다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요거 하기 전까지는 무슨 설명드리면 그렇죠 하고 넘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지금 딱 막혔잖아요. 근데 요것만 딱 극복이 되면 투자론의 기초적인 개념 잡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쫙 잡아놓으시고 이제 포트폴리오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 포트폴리오란 말은 그제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가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들어보셨죠? 포트폴리오를 들어보셨을 때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다. 이 주식에 조금 관심만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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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바구니에 담아다 깨지면 쪽박 차니까요. 근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은 집중 투자하지 말아라. 이 말은 곧 여러 개의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하라.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한마디로 분산 투자 기법인데요. 단순히 분산 투자라고 하면 좀 내용이 짧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론은 포장이 생명이다 보니까 한번 포장을 해볼게요. 분산 투자란, 즉 포트폴리오란 집중 투자로 인한 장래의 불확실성을 제거 감소시키고자 여러 개의 자산에 나누어 안정된 결합 편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 기법을 의미한다라고 교과서에는 나올 것이고 문제도 그렇게 출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문장을 모두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한 곳에 전문용어 몰빵하면 잘못하면 쪽박이 나니까 여러 개 조금씩 나누어 투자하면 쪽박까지는 안 나지 않겠냐. 요 기법을 뭐라고 한다?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포트폴리오는요 조심할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목적은요, 즉 분산 투자의 목적은요 수익을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위험을 줄이는 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는 궁극적 목적은 수익의 증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감소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여러분. 분명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목적은 위험의 감소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이 투자자도 위험을 좋아하는 투자자다, 가급적 위험을 피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다.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하니까 위험을 줄이고자 분산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나올 때, 포트폴리오 단어가 나올 때 그 문장 속에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 투자자 이런 말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급적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는 기법이 바로 뭐다?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지금 포트폴리오 하고 있죠? 근데 포트폴리오에 총위험이란 말이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총위험. 이 총위험은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금방 구분이 되는데요. 어차피 체계의 반대가 뭐예요? 비체계죠. 체계의 반대가 뭐다? 비체계다. 이때 체계적 위험은요. 그 어떤 투자자도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체계적 위험 그러고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꼭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셔요. 아니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뭔가 체계적이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왜 체계란 말이 붙는데
피할 수 없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국어 해석이 안 되는 분이에요. 지금 체계가 포인트예요, 위험이 포인트예요? 위험이 포인트라고. 그럼 요걸 갖다가 앞뒤를 바꿔서 볼까요? 위험이 체계적이에요. 위험이 체계적이라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위험이 체계적이다. 그만큼 빡빡하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러니 회피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위험이 체계적이지 못하다의 뜻이죠. 위험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면 촘촘하지 못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위험은 생각도 않고 체계, 비체계 그 단어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니 체계는 상당히 좋은 말인데 왜 피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지?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체계나 비체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위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위험이 체계적이다, 꼼꼼하다, 빠져나갈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위험이 비체계적이다. 그 말은 꼼꼼하지 않다, 촘촘하지 않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체계적 위험은 그 어떠한 투자자도 그 어떠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도 제거, 감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분명히 포트폴리오는 위험의 감소에 그 목적이 있는 분산 투자 기법 그랬죠. 그럼 결국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은 체계, 비체계. 비체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체계는 제거, 감소가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 감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투자자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체계와 비체계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체계적 위험의 뜻, 위험이 체계적이다, 꼼꼼하다. 그래서 그 어떠한 투자자도 피할 수 없다. 이때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의 뜻은 그 위험을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는 뜻이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는 위험의 제거, 감소의 목적이 있다면서요. 근데 체계적 위험은 처음부터 제거, 감소시킬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하더라도 무슨 위험은 제거, 감소가 안 된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 감소시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제거,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포트폴리오란 말이 나오면 첫째, 위험의 감소에 그 목적이 있다. 둘째,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한다. 셋째,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말이지. 체계적 위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마 여러분 교과서 보면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림 있어요? 네. 그거 제가 그리진 않을게요. 한번 그 교과서 잘 보세요. 자, 오른쪽 요 수직선이 위험 나오죠. 그 그림 보세요. 위험 나오죠. 그 다음에 아래 수평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산의 수가 많아지죠. 자,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자산의 수 아니에요? 자산수? 종목수든 자산수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종목이 여러 개면 자산이 여러 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위험이죠. 여기 위험 써 있죠. 근데 요게 이걸 각각 A와 B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요것부터 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종목수가 많아지는 거죠. 자산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이 말은 뭐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산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험이 A와 B 두 개인데요. 지금 B는 수평선이죠. 이 수평선이란 말은요.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위험의 변화가 없다. 그럼 하나의 투자든 여러 개의 투자든 위험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위험, 그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전혀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수평선은 체계 비체계. 체계. 그런데 그 위에 우하향 곡선 나와 있죠? 그것은 어때요? 종목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즉 분산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위험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B가 결국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요. 따라서 그 그림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포트폴리오, 즉 여러 개의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 투자 기법은 체계적 위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맞습니까? 이때 체계적 위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 감소시킬 수 없다의 뜻이라고. 그런데 분명히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래요?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비체계적 위험의 제거, 감소에 있는 것이지 체계적 위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이외에 뭐 거기 보면 뭐 상관계수라든지 또 오른쪽에 포트폴리오의 기대순 측정 같은 거, 이거 전부 나중에 다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잠깐 그 위에 보시면 37쪽 위에 보시면 총 위험 나오죠? 맨 위에. 그래서 체계 플러스 비체계 나와요. 근데 3번에 보면 비체계적 위험할 때 맨 오른쪽 분산 투자를 통해 회피 가능한 위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됐어요? 근데 비체계에서 분산 투자, 즉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회피가 가능하다. 이 말을 역으로 돌리면 비체계의 반대가 체계 아닙니까? 그럼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하여 회피가 불가능한 위험이다. 제거, 감소시킬 수 없다. 오케이? 그러니 이 말을 바꾸면 체계적 위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벌써 그 정책하다가 투자 들어가니까 이 말들이 좀 어렵고 말이죠. 또 개념 이해도 조금 속도가 좀 느리게 가지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투자로는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지 않으면 아예 손을 못 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중에 간평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간평을 차라리 포기할 망정 투자를 포기해서는 합격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전무의 전무. 왜? 기껏 다 맞아봤자 50도 못 맞는 상황에서 민법 80 이상을 맞아야 합격인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론만큼은 어렵더라도 꼭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평소보다 2배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오늘 꼭 복습을 또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